안녕하세요.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행복한 꿀벌 이보섭입니다. 손해평가사란 제도가 생긴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손해평가사란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에서 살펴볼 내용은 농업재해보험이 무엇인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평가사가 되면 어떤 분야에 진출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또 지금 현재 손해평가사가 몇 분 정도 배출됐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해평가사 제도를 이해를 하려면 농업재해보험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농업재해보험이란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이변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 이전에는 태풍이 한 3, 4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에 링링부터 해서 미탁, 타파 이런 가을에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는 이런 이상기후가 발생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7년, 18년도에 지진, 그 다음에 기록적인 폭염 이런 이상기후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가축의 피해가 빈발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책보험이라는 뜻은 순보험료의 40%, 6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보험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 하는데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보험료는 이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모집하는 판매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부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순보험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보험료도 위험보험료라고 해서 보험금을 사고가 나면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쓰이는 위험보험료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따서 현업에서 이제 손해평가를 하시면 거기에 조사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수당과 위험보험료를 합해서 순보험료라고 하는데 이 순보험료의 대충 50%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 비용도 약 반 정도는 국고보조가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 보험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상품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이외에도 농작업자 안전보험 이런 보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이제 농업재해보험의 광의의 농업재해보험에 속하는데 손해평가사가 다루는 보험은 이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안전보험이나 농기계 종합보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루는 그런 분야는 아니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은 농업재해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법에 그러니까 손해평가사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보험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재보험이라든지 보험기금 그다음에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부 세세하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법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과 배부터 시작을 해서 도입이 됐는데 지금 2020년 현재는 이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런 과수뿐만 아니고 밭작물, 논작물, 밭작물에는 예를 들면 양파, 마늘, 콩 이런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작물에는 이제 벼, 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과수에는 뭐 유자, 복분자, 무화과, 심지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올해만 해도 살구, 호두, 보리, 팥, 시금치, 노지 시금치 이런 5개 품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67개 품목이 지금 2020년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는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눕니다. 그 이름을 붙여서 특정 위험, 그다음에 종합 위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특정 위험은 말 그대로 특정한 위험, 예를 들면 태풍, 강풍, 우박, 지진, 동상해 이렇게 특정한 몇 가지만 보장을 해주는 이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됐을 때는 이 특정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재해 종류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해지면서 농민들의 이제 요구가 더 많아졌겠죠. 봄에는 이제 동상해, 갑자기 냉해라든지 기온이 내려가서 과수 작물이나 이런 데 이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2017년, 18년도에 지진, 폭염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니까 과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자연재해를 보상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오면서 나온 상품들이 이제 종합위험 보장이라는 상품입니다. 말 그대로 종합위험이라고 하면 그 우리가 일컬을 수 있는 자연재해는 거의 다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지진, 뭐 이런 화재 이런 것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수해를 또 특별하게 보상을 해줍니다. 조수해라고 하면 이 경우에 이제 세조자, 짐승수자를 써서 멧돼지라든지 뭐 까치가 과일을 파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콩 같은 경우에는 콩을 파종을 하게 되면 뭐 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것들이 와서 많이 파먹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조수해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품목에 따라서는 또 병충해를 보상해주는 품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추죠. 고추는 굉장히 그 역병이라든지 또 탄저병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고추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병충해를 보상을 해주고 감자 병충해를 보상해주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과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숭아의 경우에 특별히 그 세균 구멍병이라는 이런 그 병충해를 보상해주고 벼 같은 경우에는 7가지 정도를 그 병충해에 대해서 벼멸구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을 만한 그 노린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반면에 이제 가축재해보험은 그 오히려 97년도 농작물 재해보험보다 일찍 도입이 됐습니다. 97년도에 소, 말, 돼지부터 그 도입이 됐는데 현재는 소, 돼지, 닭 등에서 총 16개 축종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뒤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그 가축들이 보상이 되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축은 아직까지는 이제 특정 위험, 그 전반적인 자연재해는 아니고 특정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풍해, 수해, 설해.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 뭐 태풍, 강풍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수해는 뭐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해는 눈이고요. 이게 축사이기 때문에 그 눈이 많이 와서 축사가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가축재해 보면 이제 질병, 특히 질병에 약하죠. 뭐 그 일식 사육을 하다 보니까 돼지나 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질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도 뭐 특약에 의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뭐 축사가 있기 때문에 화재 같은 것이 이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순보험료의 40%, 60% 평균 약 48.9, 한 50% 정도를 보조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보험금은 2019년도의 경우에 8,980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래프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사업자로는 NH농협손해보험이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 사업자를 NH농협으로 지정을 한 건 아닌데 어떤 여러 가지 뭐 여건이 농협이 가장 그 취급하기에 굉장히 이제 그 농촌에 많이 들어가 있죠. 네트워크 있으니까 그 NH농협손보가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가축재해보험은 국고지원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부가
보험료를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가축재해 보험은 영업보험료의 50%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전부 해서 이제 반만 이제 지원해 준다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급보험이 가축재해는 1,700억,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거의 1조 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급하는 보험 사업자로는 이제 역시 NH농협이긴 하지만 가축재해 보험은 어떤 특정한 축종에 대해서는 다른 그 보험 사업자가 강점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말을 주로 취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DB, 한화, 현대해상 뭐 이런 부분 이런 그 화재 보험들이 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한 6, 7년 정도의 그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지금 보험금 지급액입니다. 지급액을 보시면 2019년도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 급격하게 늘은 이유는 짐작하시다시피 2018년도, 19년도에 그 태풍이 연이어서 왔죠, 가을에. 그래서 벼가 서해안 벨트가 거의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수의 경우에도 거의 그 수확기 즈음 해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경기권, 그 다음에 이제 호남권 이런 나주 뭐 이런데 배가 과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피해가 많았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2018년도에는 뭐 특별한 재해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상품 가운데 보험 상품 가운데 가격이 하락하면 보상해주는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이라고 해서 아무리 풍년이 나더라도 가격이 폭락하면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농가의 소득이 줄어드는 수입이 줄어드는 것까지도 보상해주는 상품을 5, 6가지 품목에 대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보험금 지급이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추세고 이것은 앞으로도 뒤에서 이제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증가 추세는 계속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파란색 꺾은 선 그래프는 지금 보험 가입 농가 수입니다. 농가가 지금 불과 몇 년 전, 한 5년 전만 해도 그 10만 호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20만 호 넘고 지금 30만 호가 넘었고 2020년도에는 아직은 뭐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 작년에 그 태풍이 와서 옆집은 보상을 받았는데 가입을 안 한 분들은 보상을 못 받았겠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이 농업재 보험은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가입한 분들이 더 많아져서 더 늘어났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은 이제 보험금 지급 농가인데 2018년도에 이제 8만 호 정도가 이제 보험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2만 호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 이제 19년도 이 데이터를 제가 입수를 못했는데 아마 그것도 증가를 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요 품목별로 가입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쪽에서부터 보면 이제 지금 주황색이 2018년이고 그 파란 거가 2019년도인데 가입률은 이제 가입 면적을 대상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입해야 되는 대상 면적, 그러니까 농작물을 경작하는 그 대상 면적 가운데 얼마나 가입을 했는지 그것을 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가입률을 보면 이제 사과, 배는 거의 뭐 이제 60%, 50% 이상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2019년도가 좀 줄어든 거는 이게 아마 상품이 조금 바뀌면서 이 통계상에 변경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반영을 못한 것 같은데 그 이상 아마 가입을 했지 않나 기준을 맞추면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중요한 작물이 이제 벼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벼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농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에 이걸 이제 과수 4종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벼가 굉장히 중요한 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도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과수 4종 그리고 벼 이것만 해도 한 거의 어떤 해는 뭐 70점, 200점 만점에 그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강좌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처음부터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33%, 38%이 정도인데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는 아직도 30%대밖에 가입을 안 했다는 거죠. 즉, 농작물 재보험의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더 많다, 여력이 많다 이렇게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손해평가사가 할 일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다, 전망이 밝다 이런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품목별로 가입 금액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입률이었는데 그 가입 대상 면적 중에 가입 면적이었는데 실제로 근데 이제 가입 금액을 보면 사실은 농업시설 그러니까 농업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하우스나 뭐 유리온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게 이제 7조 6천억 가입 금액만 치면 이제 7조 6천억입니다. 만약에 전국에 있는 가입한 그 농업시설이 재해로 다 무너졌다 그러면 뭐 거의 7조 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이제 빼니까 뭐 이만한 금액이 나가야 되는 이런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시설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우스나 뭐 조그만 뭐 하우스가 농작물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뭐 100m 뭐 하나가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억대입니다. 그 하우스 시설비 자체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연동 하우스, 뭐 여러 단지 안에 이제 여러 개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설치비만 시설비만 수십만 원, 수십억 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농업 시설이 이렇게 그 가입 금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벼입니다. 벼는 뭐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입 금액이 높은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 배 뭐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과수 4종이 역시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상품이 조금씩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던 것도 사과배의 경우에 이제 특정 위험이라는 상품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특정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이런 상품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종합위험을 보장해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상품이 바뀌면서 약간 통계적으로 그 약간 오차가 발생해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시사하는 점은 이런 그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런 과수 4종이 여전히 가입 금액 기준으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시설에 들어가는 이제 시설 작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 뭐 20여 종이 되는데 우리가 그 제철이 아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뭐 토마토, 딸기, 수박 이런 거 다 시설에서 기릅니다. 노지에서 기르는 건 사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상추, 심지어 파, 대파 뭐 이런 거 전부 시설에서 기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 작물도 거의 뭐 9,600억이니까 1조 원 가깝게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삼의 경우에도 이제 4천억 정도가 그렇게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인삼은 사실은 이제 특정 위험을 보장을 해줍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위험에서 시작해서 점차 종합 위험 보장하는 쪽으로 갔다고 했는데 인삼은 거의 유일하게 아직도 특정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그런 그 품목이 되겠습니다. 자, 가입 금액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 가축재보험 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축재보험은 이제 막대 그래프가 지금 가입 금액입니다. 가입 금액을 보면 돼지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7조 3천억이나 가입을 했네요. 반면에 소가 좀 가입 금액이나 가입률이 높을 것 같은데 오히려 소는 그렇게 가입을 2조 2천억 정도밖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뭐 그 원인을 저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가 지금 12%만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8년, 19년, 2018년, 2019년에 해서 12%대인데 저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그 손해평가사가 손해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축종 중에 현재는 소가 유일합니다. 손해평가사가 5회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일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해평가는 원래 손해사정사가 하던 영역이었는데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손해평가사 제도가 생기면서 손해평가사가 이제 이것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 현재 소만 손해평가사 하고 있고 아직 돼지부터 가금, 말, 기타는 손해평가사가 손해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보험 사업자가 아직 손해평가사한테는 이걸 오픈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소밖에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역시 10%밖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이 가입률이 더 올라가면 손해평가사가 할 일이 더 많아진다 이런 거를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지금 농업시설이 굉장히 가입 금액이 높았는데 역시 농업시설 역시 손해평가사가 지금 현재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는 그 손해사정사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평가사도 충분히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도 오픈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축종별 가입 현황 중에 이제 기타가 있는데 뭐 말 기타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가금이 그래도 소보다는 높은데 가금에는 이제 지금 현재 8개 축종이 있습니다.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뭐 이런 것들을 보험 가입할까 싶은데 하여튼 상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가금의 경우에는 닭 같은 경우 굉장히 밀식 사육을 하기 때문에 폭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도 자주 나오죠. 그 폭염으로 닭이 뭐 어떻게 폐사를 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기타 축종으로는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이제 줄여서 우리가 이제 오굴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소리를 누가 가입을 할까 싶은데 하여튼 상품에 그런 오소리가 있습니다. 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젖병이라든지 낭충봉화 부패병 뭐 이름도 어려운데요. 이런 병 때문에 꿀벌이 폐사한다는 얘기를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상해주는 그런 상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종별 보험금 지급 현황을 한번 2019년도 분류를 해봤습니다. 가입은 돼지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소하고 돼지하고 지급 현황은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지금 보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런 보험이 지금 농업재해 보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운영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 보험에 지금 참여하는 참여자는 농림축산식품부, 그다음 재보험 사업자 주로 이제 NH농협 손해보험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평가 업무를 하는 평가 업무 수탁 기관.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보험 가입자, 농민이 되겠죠. 계약자이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 평가 업무 수탁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줄여서 농금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 집행은 농금원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로는 NH농협 손보 외에 이제 다수의 그 손보사들이 지금 재보험 사업자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평가 업무 수탁자로는 이제 손해평가사협회,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기관입니다. 사단법인이고요. 그다음에 한국농업재보험협회, 이 두 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농업재보험법상 이 비영리 기관에서 평가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그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두 개 협회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법인, 그 농업 손해사정법인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보험업법상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모여서 손해사정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이제 법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는 신체나 차량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죠. 그 가운데 이제 재물 손해사정 법인들이 농업재보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약 34개 정도, 뭐 한두 개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업무 수탁자가 이제 이렇게 3개 기관이 있고, 이 3개 기관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 우리가 큐넷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뭐 자격증 많이 보시는데 공인중개사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여기 가서 이 사이트에서 전부 원서 접수도 하고 수험표도 받고 그래서 시험을 보고 주관을 하죠. 그래서 이 기관이 있고 실제로 평가 업무를 하는 그 사람들은 손해평가사,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손해평가사,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인은 뭐 그 연역을 살펴보면 손해평가사가 5년 됐다고 그랬죠. 2016년도에 1회 그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이렇게 했는데 손해평가인은 현지에서 이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농협에서 위촉을 해서 손해평가를 위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뭐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든가 학계에서 몇 년 이상 일정 기간 뭐 종사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교육을 거쳐서 손해평가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손해평가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10,000명 이상이었는데 지금 한 8,000명 정도 뭐 그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이제 손해사정사가 손해평가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손해평가사는 어떻게 선발을 하냐면 농금원에서 이제 선발 위탁을 큐넷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일정한 그 공고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위원을 선정을 하고 출제를 해서 시험을 주관을 해서 실제로 시험을 뭐 여기서 전부 하죠. 그리고 채점까지 하고 합격자까지 이쪽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재보험사업자한테 그뿐만 아니라 이제 표현은 없습니다만 재보험사업자의 경우에 그 재보험을 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재보험사업자가 국내에도 있고 해외도 있죠. 뭐 거기에도 들기도 합니다만 정부 기관의 그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 재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재보험, 이 농작물 재보험에 관해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뭐 그 상품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재보험을 드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자하고 계약을 맺게 되겠죠. 보험 가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계약자보단 보험료를 보험 사업자한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위험,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이제 사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가 평가 업무 수탁자, 이 3개의 기관이죠. 3개 기관에 평가 업무를 해달라고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3개 기관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제 지역이라든지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손해평가사나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한테 실제적으로 평가 업무를 이제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 같은 이제 손해평가사 나가서 손해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손해평가 조사서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현지 조사서라고 하는데요. 이걸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 이제 재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계산을 하겠죠. 뭐 이제 전산으로 다 계산을 하겠습니다만 보험금을 계산해서 보험가입자한테 지급을 하고 그에 따른 평가 수당을 이제 그 손해평가사나 평가임 사정사한테 지급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운용 체계 요 체계 안에서 이제 손해평가사가 이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손해평가사란 농업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국가 전문 자격을 취득한 자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이제 농업재보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그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이 농업재보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농업재보험의 손해평가를 손해평가사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피해 사실 확인, 그러니까 이제 그 태풍이 왔다 그러면 직접 나가서 피해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후속 어떤 조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뭐 이제 보험 가액이라고 하면 어떤 그 보험의 목적, 뭐 예를 들면 양파면 양파, 이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만한 가치가 있다. 이제 이것을 평가하는 게 이제 그 보험 가액이고, 경제적으로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피해로 손해가 얼마나 났다 하는 것이 이제 손해액이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기타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인데, 뭐 이건 이제 거의 포괄적으로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보험을 처음에 가입할 때도 사실은 나가서 과수원에 예를 들어 사과 100주 있다 이렇게 가입자가 얘기를 하면 100주가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인수심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현재는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계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나가서 손해평가사가 나가서 실제 100주가 있는지 이제 그때서 이걸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인수심사 쪽도 손해평가사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손해평가사한테 업무로 주어질지는 조금 더 뭐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기타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이제 뭐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해평가사 시험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고, 운용은 이제 농금원에서 운용을 하게 되고, 시행은 이제 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용을 이제 농금원에서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농금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이제 한 3박 4일 집합 교육을 가서 교육을 받고,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인터넷 강의로 대체를 했습니다만, 이런 강의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도 발급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손해사정사 제도하고 손해사정사하고 뭐가 다를까? 이렇게 이제 손해사정사는 이제 지금 40회 뭐 이상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거 법령이 일단 다릅니다. 손해평가사는 농업재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손해평가사는 주관하는 반면에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 소관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밑에 있는 보험개발원에서 이것을 시험을 주관하고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산업평가사의 경우에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그 역할을 지금 이제 보험개발원에서 실시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는 일은 이제 손해평가사의 경우에는 농업재보험의 손해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대로 피해 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하게 되고, 보험업법에 규정된 대로 손해사정사는 재물, 차량, 신체, 뭐 그다음에 이거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뭐 이제 종합
손해사정사 이런 자격이 있죠. 따로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역시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및 적용 법규의 적정성 판단, 그리고 이제 뭐 역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기타 필요한 사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은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2인 이상이 모여서 손해사정 법인을 설립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업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손해평가사의 경우에는 아직 일천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아직은 그 수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대로 그 비영리 법인, 비영리 협회 2군데, 그다음에 손해사정 법인 여기에다 이제 위탁을 손해평가 위탁을 줘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손해평가사 위상이 높아지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물론 뭐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인중개사나 뭐 주택관리사 이런 것들도 1차, 2차 나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손해평가사는 이제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그 1차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뭐 심지어 10대도 지금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국적도 따지지 않습니다. 국적도 제한이 없고요. 과목은 이제 3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 상법 보험편 중에 이제 통칙하고 손해보험인데 보험 통칙 편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에 이제 화재보험부터 해서 뭐 해상보험 이런 이제 보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화재보험까지만 다루고 지금까지 그 밑에 하위 손해보험에서는 이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재보험 법령인데 이제 법령하면 보통 법 밑에 그 시행령 있죠.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이제 손해평가 요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평가 요령 이렇게 해서 이제 농업재해보험 법령이라고 칭하는데 이 두 번째 과목이 이 농업재해보험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방법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입니다. 사지선다형이고 제가 하나 빼먹었군요. 그 세 번째 과목이 이제 농학개론 가운데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인데 이 부분이 범위가 너무 이제 포괄적입니다. 앞에 2개는 법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조문으로 치면 몇 조문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그쪽에 뭐 법을 조금 직장에서 다뤄본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쉽게 그 접근을 하는데 세 번째 과목 때문에 아주 애를 먹습니다. 이 농학개론 가운데 재배학, 원예작물학이 워낙에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뭐 공부하자면 한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전략들을 보통은 세 번째 과목은 과락은 면하자 이제 이런 전략으로 가고 1과목, 2과목에서 예를 들어 70점 받으면 140점이죠. 그 다음에 40점 과락을 면하면 이제 180점이니까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는데 물론 뭐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과락을 염려할 정도로 이제 어려운 과목이 세 번째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사지선다형이고 각 25문제를 90분 안에 한꺼번에 봅니다. 세 과목을 전부 주고 90분 동안 보고 그다음에 문제지는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는 가지고 나와서 바로 뭐 한두 시간 지나면 이제 가답안을 발표를 해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그 다음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있으면 과락으로 이제 불합격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20일 날 이미 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시험은 이제 당락이 그 결론이 났을 거고요. 올해 약 10,000명 정도, 10,000명 이상이 그 응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뭐 2,000명, 3,000명 이렇게 했는데 점점 올라가 가지고 지금 1회 시험만 이제 10,000명 정도가 응시를 했고요. 이것은 아마 점차적으로 그 응시생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2차 시험이 있는데 2차 시험의 응시 자격은 일단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됩니다. 1차 시험 합격한 분 가운데 이건 1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차를 합격하시면 올해 2차, 내년 2차까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합격자뿐만 아니고 손해평가인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지역의 그 손해평가인들이 있는데 3년 이상 경력의 손해평가인이면 1차 시험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사도 1차 시험은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의 시험 과목은 두 과목입니다. 농작물 및 가축재보험의 이론과 실무라는 이런 과목하고 두 번째 과목은 농작물 및 가축재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이런 그 과목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1과목은 이제 이론과 실무 그야말로 농작물 가축재보험이 어떻게 구성돼 있다. 품목은 어떻게 돼 있고 그 품목 안에 어떤 내용이 그 보험 계약할 때 들어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된다. 이러이러한 그 농지는 안 되고 그 가입하는 사람의 계약자의 조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져야 되겠죠, 당연히. 땅을 빌려서 농지를 빌려서 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내가 농사를 짓는데 가족 이름으로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가입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1과목에서는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두 파트로 돼 있는데요. 품목별로 앞부분에는 이제 약관을 요약해 놓은 그런 그 내용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기간, 뭐 보험료, 보험금 지급, 뭐 이런 것들, 자기 부담금은 얼마로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1과목에 들어가 있고 1과목에 파트 1에 들어가 있고 뒷파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수 심사.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돼야 가입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이 그 1과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2과목은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입니다. 말 그대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 2과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태풍이 왔다. 그 과수원에 태풍이 왔다 그러면 나가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뭐를 봐야 된다. 진짜로 태풍이 왔는지 그 지역에 그 다음에 그 피해가 발생을 했는지 나무가 부러졌는지 과실이 떨어졌는지 이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한다든지 과실이 떨어졌으면 이제 낙과 피해 조사를 라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우박 같은 게 내렸다 그러면 과실에 그 타격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착과 피해 조사라는 걸 합니다. 이런 조사를 실제로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니까 피해율이 얼마가 나왔다. 이런 피해율까지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한다는 것까지 알아야 그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2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험 방법은 단답형하고 서술형 각 10문항씩 120분입니다. 지금까지 5회 시험이나 출제가 됐고 6회가 이제 9월 5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1과목 10문제, 2과목 10문제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10문제 중에 5문제는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그 괄호 넣기를 한다든지 뭐 용어의 정의에 괄호 넣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간단한 보험금을 구하라 뭐 이렇게 해서 답만 쓰도록 계산을 해서 답만 쓰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단답형 뭐 대충 5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25점 정도가 배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5문제는 이제 서술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양파의 인수 제한, 인수할 수 없는 경우의 수를 뭐 모두 쓰시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5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5문제니까 75점이 되겠죠. 그래서 합해서 100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이 과목의 경우에도 앞에 5문제는 단답형입니다. 뭐 역시 이제 손해 조사를 나갔을 때 뭐 예를 들면 손해 조사의 방법을 이제 괄호 넣기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좀 뒤편에서 예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5점씩 5문제에서 25점, 그리고 뒤에 75점은 15점짜리 5문제에서 실제적으로 상황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계약은 이런 계약을 했고 재해가 연속적으로 뭐 4개, 5개가 옵니다. 이렇게 상황을 주고 그렇게 했을 때 피해율이 얼마인지, 보험금은 얼마인지 계산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15점을 주는데, 그러면 이제 75점에서 합하면 100점 만점이 되겠죠. 그래서 두 과목에 200점인데 평균 60점 이상, 그러니까 120점을 맞아야 되고, 어느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이제 과락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120분 동안에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이것을 쉬지 않고 써도 그 120분 안에, 어떤 문제는 마지막 문제는 그 거의 막 10분, 15분, 뭐 20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앞에 문제는 단답형은 그냥 보는 즉시 답을 써야 될 그런 정도의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숙달해야 되고, 고도의 숙달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기도 좀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그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이거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손해평가사 현황, 지금 현재까지 손해평가사가 배출이 어떻게 돼 있고 손해평가사가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1139명이 배출됐습니다. 5회까지 시행이 됐고요. 2016년부터 했는데 2016년도엔 2번을 받습니다. 1회, 2회를 받고, 그다음 17, 18, 19년도까지 5회 합격생이 배출이 됐고 1139명 봤는데, 지금 응시자가 10,000명이 응시를 해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평균 합격률은 이제 11%, 굉장히 좀 낮죠. 특히 5회의 경우에 점점 이제 그 합격률이 어려워지는데, 5회의 경우에 2,700명이 봐서 153명이 합격해서 5.6%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어려운 시험인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지역별로 보면 역시 이제 수도권에 뭐 인구가 반 이상 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그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41%가 지금 수도권에서 합격을 했고, 서울, 경기, 강원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그 전라권입니다. 역시 전라도 쪽에 이제 평야도 넓고, 뭐 나주라든지 뭐 그 다음에 영광 같은데 이제 감도 많이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야가 많기 때문에 벼작물도 많죠. 그래서 전라권에 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학원도 심지어는 그 제일 뭐 그 유명한 학원이 광주에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서울에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경상권도 역시, 경상권도 이제 과수, 그쪽은 이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과수가 많은데 경상권도 역시 뭐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217명, 20% 가까이 합격을 했고, 충청권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이렇게 그 배출이 됐고요. 이제 손해평가사 수험생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네이버 카페 손해평가사 X파일, 이게 뭐 제가 운영자로 있는 그런 카페인데, 여기에 지금 가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50대에서 60대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거 전부 합하면 약 한 7%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80% 가까이가 50대, 60대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지금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 연령대도 아마 좀 50대, 60대가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농업 손해평가사라는 제도를 딱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그 내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로망, 지금 50대, 60대 분들 로망이 이제 귀촌 뭐 이런 거잖아요. 귀농, 귀촌. 그래서 그러면 귀농, 귀촌에서 내가 이거 하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시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50대, 60대가 지금 70% 이상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 합격하신 분들의 연령대를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지금 파란 거가 지금 카페에 가입해서 활동을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합격자분들 연령대 이게 회색이 이제 합격자분들입니다. 합격자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보다 그 비율로 봐서 더 낮아요. 반면에 20, 40대를 보시면 이게 높습니다. 이게 합격자 비율이. 즉, 이게 나이가 들수록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뒤돌아서면 이제 그 암기하는 게 어렵죠. 뒤돌아서면 잃어버리고. 그래서 합격하시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이제 어려운 시험이다.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더라도 이 손해평가사라는 제도는 뭐 나이도 없고 정년도 없고 한번 따놓으면 이제 그 계속 활동을 하실 수 있고 뭐 건강한 직업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연령 성별로 구분을 해보면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성별로 해봐야 남성 여성이 큰 차이가 없이 뭐 합격하신 분들, 카페 공부하신 분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심이 있으실 그 손해평가사가 되면 어떤 분야에 진출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발표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대충 그 협회가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손해평가사협회, 농업재보험협회. 두 군데 소속된 평가사가 약 300명, 400명. 지금은 아마 좀 더 늘었을 겁니다. 5회생들이 배출돼서 올해부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법인에 50명으로 돼 있는데 그 최근에 좀 손해사정법인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협회에 있다가 법인으로 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법인에서 젊은 분들 여기서 젊다고 하면 이제 뭐 한 40대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정직원으로 또는 계약직으로 그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해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고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 계약직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손해사정법인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농협에 소속된 분들도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기타는 뭐 그 당시 아직 2018년 현재로 추정을 한 건데 그때 이제 5회 합격생이 배정이 안 된 그런 상태인데 평가인이 이제 역시 10,000명 정도였는데 지금 한 8,0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사분들이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돼서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제 손해평가사에 합격을 하시면 여기에 중에 한 군데 이제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손해사정사와 달리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탁을 여기 아까 손해평가 수탁을 2개 협회하고 법인에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향후 과제도 있습니다. 지금 그 제한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협회 2군데, 사정법인, 농협 이 정도로 있고요. 그다음 이제 협회의 경우에 이제 농협손보하고 사정법인의 종속적입니다. 거기서 업무를 수탁을 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영업을 안 해도 되긴 합니다. 뭐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굉장히 좀 속된 말로 빡세다고 하죠. 어디 병원 돌아다녀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위탁을 수탁 받으면 그걸 배정받아서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안정적인 업무 영역 확보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 업계와 이해상충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태생된 것이 점차적으로 손해사정사들이 전체적으로 하던 것을 일부러 이제 하니까 역시 뭐 업계 뭐 말하자면 밥그릇 싸움이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런 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과제로는 이제 위상을 제고해야 되는데 자격사 단체 설립이 필요합니다. 뭐 손해평가사협회가 새로 생겼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자격사를 규정하는 이게 법 규정에 들어가야 이것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제 법에 아직 그 뭐 예를 들면 자격을 부여를 하려면 뭐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된다든가 변호사협회 같이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 허용으로 업역을 확대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농업시설이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업역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걸 하려면 이제 농업재해보험 법령이 개정이 필요하니까 좀 아직은 좀 힘을 길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손해평가사란 이제 무엇인가 이런 제도를 살펴봤는데요. 2강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손해평가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질문을 하신 게 있는데 뭐 한두 개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입은 얼마나 되고 며칠 정도나 일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현재 손해평가사 분들 나가서 일하시는 게 크게 이제 시즌 2개가 있습니다. 적과부 착과수 조사라고 해서 지금 시즌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나가서 과수원에서 일을 보통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벼 조사가 굉장히 큰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달 정도 해서 평균 60일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봄에 양파, 마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밭작물들, 그다음에 가을에 이제 콩이라든지 이런 품목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과수, 고추 뭐 이런 품목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한 60일 정도 평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손해평가사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100일 이상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말씀드리고, 수입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 재해가 와서 평가 수당을 좀 한도를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상 일당이 하루 뭐 그 정도로 올라간 적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30만 원 플러스 뭐 경비, 뭐 숙박비나 그다음에 교통비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해진 건 아니고 굉장히 개인 편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차가 있어야 되는지, 여자도 할 수 있는지,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차량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된 농지가 여러 군데 퍼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본인이 운전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전업주부 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 다니시다가 손해평가사 자격을 따서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제도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